정말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각 최고의 대학 교수들이 만나 격렬한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대학 교수들이 설전을 벌이고 있는 곳은 뜻밖에도 서울 도심 한복판이었는데요. 대체 과연 서울 중심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미국과 중국 대학의 교수들이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었는지, 그 놀라운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언어학 교수로 일하고 있는 앤드류 켈러입니다. 70살이 된 지금 저는 인생의 절반 이상을 한글이라는 한국의 문자 체계를 연구하며 보내왔어요. 저는 키가 크고 덩치도 큰 편이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늘 눈에 띄곤 했어요. 특히 제가 연구를 위해 수없이 방문했던 한국에서는 더욱 그랬어요. 하버드 대학교 교수로서 저는 수백 명의 학생들에게 한글의 아름다움과 과학적 원리에 대해 가르쳤어요. 저는 한글이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하게 설계된 문자 체계라고 믿고 있어요. 매일 그랬던 것처럼 저는 오늘도 교수실에서 책상 위에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다양한 언어로 된 책들이 제 주변 책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서울로 여행했던 사진들이 벽에 걸려 있었고 40년간의 연구 기간 동안 사귀었던 친구들이 사진 속에 있었어요. 켈러 교수님, 커피 드세요. 제니퍼가 말했어요. 제니퍼는 제 연구 조교로 김이 나는 머그잔을 제 책상에 올려놓았어요. 그녀는 이번 학기에 있을 제 수업 준비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고마워요. 저는 뜨거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어요. 저의 평화로운 아침 일과는 컴퓨터에서 갑자기 울린 새 이메일 알림으로 깨져버렸어요. 저는 바로 이메일을 클릭해서 열었어요. 서울대학교에서 온 이메일이었는데 한글과 문자체계에 관한 국제학술회의 기조연설자로 저를 초청하는 내용이었어요. 보통은 이런 소식이 저를 기쁘게 했을 거예요. 저는 한글의 과학적 설계에 대한 지식을 나누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자음이 어떻게 그 소리를 만드는 입모양을 닮았는지, 그리고 모음이 어떻게 하늘, 땅, 그리고 사람에 대한 철학적 개념을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하지만 이메일의 한 가지 세부사항이 제 심장을 빠르게 뛰게 했어요. 북경대학의 마오린 교수가 한글이 중국과 몽골 문자 체계에서 파생되었다고 주장하는 논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저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것은 제가 평생 연구해온 모든 것에 도전하는 내용이었어요. 마오는 한글이 전혀 독창적이지 않고 다른 문자 체계의 복사본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었어요. 그는 역사적으로 중국의 속국이었던 조선이 단순히 중국의 아이디어를 빌려왔다고 주장했어요. 제니퍼가 제 표정을 알아챘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교수님? 제니퍼가 물었어요. 마오린 때문이에요. 저는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그가 서울학술회에서 발표할 예정이에요. 한글이 단지 몽골 문자의 복사본이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이요? 제니퍼가 찡그리며 물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미 그의 주장에 어떻게 대응할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학문적 의견 차이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문화적 정체성과 역사적 진실의 핵심을 건드리는 문제였어요. 저는 한글의 우아한 설계를 이해하는데 제 인생을 바쳤어요. 심지어 한글의 아름다움과 논리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한국어를 유창하게 배우기도 했어요. 학술회는 3주 후에 있었어요. 저는 선택을 해야 했어요. 이곳에서 그냥 마오의 이론이 학술회에서 발표되도록 놔두거나 서울로 가서 제가 진실이라고 알고 있는 것을 지키거나 둘 중 하나를요. 저는 훈민정음 해례의 낡은 복사본을 바라보았어요. 이 책은 한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설명하는 원본 텍스트였어요. 그 누런 페이지들은 수십 년 동안 제 연구를 이끌어왔어요. 그 안에서 세종대왕은 진정으로 새로운 문자 체계를 만드는 과학적 원리를 명확히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평범한 한국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였어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저는 컴퓨터로 돌아가 답장을 클릭했어요. 저는 학술회에서 연설하겠다는 수락 메시지를 입력했어요. 저는 화면에서 눈을 들며 말했어요. 제니퍼. 앞으로 2주간의 약속을 모두 취소해주세요. 우리는 중요한 일을 해야 해요. 제가 연구 자료를 모으기 시작하면서 서울에서 어떤 도전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해졌어요. 이 여정은 단지 제 연구뿐만 아니라 진실이라고 믿는 것을 지키는 데 있어서 저의 신념도 시험할 것이었어요. 이 학문적 논쟁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저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다가오는 학술회의 무게가 제 낡은 가죽 서류 가방에 연구 논문들을 넣고 있는 제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어요. 제 손이 약간 떨리는 것은 저의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었죠. 저는 이런 종류의 학문적 싸움을 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들었어요. 하버드에 있는 제 교수실에서 오후 햇살이 제 책상 위로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어요. 과거 한국 방문 사진들을 바라보며 더 행복하고 덜 스트레스를 받았던 연구 여행들을 떠올렸어요.
아마도 서울에 전화해서 취소해야 할지도 몰라요.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마오는 젊고 중국의 자원을 등에 업고 있으며 모든 아시아 문화에 대한 영향력을 주장하고 싶어하는 중국을 대표하고 있어요. 그날 오후 저는 대학 커피숍에서 제 동료인 클라라 베르너를 만났어요. 그녀의 친절한 눈은 저의 고민 가득한 얼굴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클라라, 저는 70살이에요. 커피잔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아마도 이제는 젊은 학자들이 이러한 싸움을 하도록 내버려둘 때가 되었을지도 몰라요. 그건 제가 아는 앤드류 켈러답지 않네요. 클라라가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당신은 학문적 진실을 위해 나서는 것을 두려워한 적이 없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다른 느낌이에요. 더 정치적이죠. 제가 상황을 더 악화시키면 어떡하죠? 커피를 마신 후 저는 제 오랜 멘토인 하워드 장 교수에게 찾아갔어요. 85세인 하워드는 어수선한 그의 교수실을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의 정신은 여전히 또렷했어요. 그의 교수실에는 긴 경력에서 모은 책들, 유물들, 그리고 사진들이 있었고 그는 조심스럽게 한국 전통차를 따르고 있었어요. 마오린이 그의 이론으로 파문을 일으키고 있어요. 하워드가 작은 도자기 컵을 저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저는 제 두려움에 대해 설명했어요. 아시아의 문화 논쟁에 간섭하는 서양인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 그리고 한국과 중국 사이의 정치적 긴장에 대해서요. 하워드는 조용히 듣다가 물었어요. 앤드류, 처음에 당신이 한글에 반한 이유가 뭐였죠? 한글의 완벽한 설계요. 저는 즉시 대답했어요. 각 글자가 어떻게 발음되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방식과 그 뒤에 있는 철학이요. 하워드는 이해가 담긴 밝은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것은 동양과 서양의 대립이 아니에요. 또 한국과 중국의 대립도 아니고요. 이것은 인간의 창의성을 인정하는 것에 관한 것이에요. 만약 한글의 이야기가 축소된다면 우리는 인류 역사의 중요한 한 장을 잃게 될 거예요. 그날 밤 집에서 저는 40년간의 연구 노트를 거실 바닥 전체에 펼쳐 놓았어요. 고대 한국 문헌의 사진들, 한국 언어학자들과의 인터뷰, 한글의 과학적 설계 원리를 보여주는 도표들, 이 모든 것이 세종대왕의 훌륭한 창조물의 증거였어요. 그때 제 전화가 울렸어요. 제니퍼였어요. 교수님, 요청하신 몽골 문자와 초기 한글의 비교 분석 자료를 찾았어요. 제니퍼가 말했어요. 내일 가져와줘요. 저는 결심이 담긴 단단한 목소리로 그녀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서울행 비행기표를 예약해주세요. 다음 주에 출발할 거예요. 전화를 끊으면서 저는 제 의구심이 결단으로 변하는 것을 느꼈어요. 서울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저는 평생의 연구에서 배운 모든 것으로 그것에 맞설 것이었어요. 서울은 익숙한 풍경과 소리로 저를 맞이했어요. 높은 유리 건물들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멀리서 저는 한국의 오랜 역사를 상기시키는 광화문을 볼 수 있었어요. 우리 택시는 학술회가 열릴 국제 컨벤션 센터를 향해 분주한 거리를 지나고 있었어요. 컨벤션 센터에 가까워질수록 제 심장은 더 빨리 뛰었어요. 저의 지난 경력 동안 한국을 수십 번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방문은 더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긴장되세요, 교수님? 제니퍼가 우리의 발표 자료가 담긴 태블릿을 들고 물었어요. 그저 집중하고 있을 뿐이에요. 저는 넥타이를 바로잡으며 대답했어요. 학술의 로비는 전 세계에서 온 학자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유럽 교수들은 한쪽 구석에서 메모를 비교하고 있었어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일본 역사학자들이 흥분해서 이야기하고 있었고, 한국 학자들은 분주하게 돌아다니며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저는 익숙한 얼굴들을 찾으며 방을 둘러보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제 견해를 지지할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것에 도전할 것이었어요. 저는 누가 누구인지 알아야 했어요. 서울대학교의 김진수 교수가 저를 발견하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그는 오랫동안 저의 친구였어요. 앤드류, 오셨군요. 그가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어요. 모두가 당신의 발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마도 저와 마오의 발표겠죠. 저는 대답했어요. 김 교수의 미소가 조금 사그라들었어요. 네, 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그는 다과 테이블 옆에 서 있는 한 남자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방 건너편에 있음에도 저는 마오린의 강력한 존재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는 저보다 약 20살 정도 젊었고 완벽한 핏의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그의 눈은 날카로웠고 존경받는데 익숙한 사람의 자신감으로 가득 차 보였어요. 저희의 눈이 마주쳤을 때 그는 작고 계산된 듯한 고개 끄덕임을 보냈어요. 다음 며칠은 초기 학술의 세션으로 바빴어요. 학자들은 전 세계의 다양한 문자 체계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어요. 저는 각 발표를 주의 깊게 들으며 누가 마오의 역사적 견해에 동의하는 것 같고 누가 한글의 독창적 창조에 대한 제 입장을 지지하는지 알아차렸어요.
잠깐의 휴식 시간 동안 일본의 타나카 히로시 교수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켈러 교수님, 한글의 소리 원리에 관한 당신의 연구는 저의 문자 체계를 연구하는 방식을 바꿔놓았어요. 타나카가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마오 교수의 몽골 영향에 관한 증거도 궁금합니다. 역사적 맥락은 중요해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진정한 혁신을 인식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하죠. 나중에 저는 패널 토론을 진행할 클라라 베르너를 만났어요. 그녀의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은 내일의 토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에요. 이건 보통의 학문적 의견 차이보다 더 크게 느껴져요. 그녀가 일정을 검토하면서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걱정이에요. 저는 그녀에게 말했어요. 이것은 단지 역사적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문화적 이야기를 통제하는 것에 관한 것이에요. 그날 저녁 저는 호텔 방에 놓여있는 환영 패키지를 발견했어요. 김 교수의 메모가 담긴 세종대왕 시대 문헌집이었어요. 한글에 대한 영감을 위하여 한국은 진실에 대한 당신의 헌신에 감사하고 있어요. 김 교수의 메모가 저의 눈에 띄었어요. 저는 밤 늦게까지 내일 있을 발표에 대해 마지막으로 검토했어요. 내일은 저의 연구뿐만 아니라 국제무대에서의 압박 속에서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저의 능력이 시험될 것이에요. 메인 컨퍼런스장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모든 좌석이 만석이었고 일부 참석자들은 벽을 따라 서 있었어요. 한국 방송국의 카메라들과 기자들이 방 뒤쪽에 자리를 잡았고 통역사들은 작은 부스에 앉아 여러 언어들을 통역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동안 학술회에서 수차례 발표해왔지만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은 적은 없었어요. 저의 소개를 기다리는 동안 제 손바닥에 약간의 땀이 맺혔고 클라라가 앞줄에서 격려의 끄덕임을 보내주었어요. 컨퍼런스 진행자가 마이크에 다가서자 방 안은 순식간에 고요해졌어요. 오늘 첫 번째 기조연설자는 한글을 40년 동안 연구하신 하버드 대학교의 앤드류 켈러 교수님입니다. 라고 진행자가 소개했어요. 제가 연단으로 걸어갈 때 박수가 방 안을 가득 메웠어요. 밝은 조명 탓에 모든 사람의 얼굴을 자세히 볼 수는 없었지만 수백 개의 눈이 저를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느껴졌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청중 사이에서 놀란 수군거림이 퍼졌어요. 많은 이들이 서양 교수가 한국어를 이렇게 유창하게 구사할 것이라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의 놀란 얼굴들은 제게 자신감을 심어주었어요. 한글은 인류의 가장 놀라운 발명품 중 하나입니다. 세계 언어학 역사상 가장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문자이죠. 저는 유창한 한국말로 발표를 이어갔어요. 조선 세종대왕께서는 백성들이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글자가 필요하다는 간절한 바람으로 한글을 창제하셨습니다. 당시 이 새로운 문자는 훈민정음이라고 불렸습니다. 저는 슬라이드에 옛 훈민정음 해례본의 이미지를 비추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이 책은 한글의 창제 원리와 철학을 상세히 기록한 훈민정음 해례본입니다. 자음 하나하나는 발음할 때의 입, 혀, 목구멍의 위치를 본떠 만들어졌고 모음은 하늘, 땅, 인간이라는 철학적 개념을 상징합니다. 청중들은 몸을 앞으로 기울여 집중하는 모습이었고 앞줄의 한국 학자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이렇게 문자 체계 자체의 철학과 과학적 원리가 깃든 예는 인류 역사에서 유래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어서 저는 수십 년간 연구하며 깨달은 한글의 특장점을 소개했어요. 한글은 표온 문자이지만 다른 어느 문자보다 체계적입니다.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여 음절을 이루는 방식은 언어학적으로 혁신적입니다. 제가 40년 전 처음 한글을 접했을 때 어떻게 이런 문자가 탄생할 수 있었는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한국에서 한글을 배우던 경험을 회상하며 미소 지었어요. 젊은 시절 저는 한국어를 한 달 만에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모두 한글 덕분입니다. 한글은 학습이 쉬우면서도 표현력은 무궁무진합니다. 제 말이 끝나자 객석 여기저기서 놀라워하는 감탄이 터져나왔어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었고 이내 한글이 가진 사회적 의미를 강조했어요.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한 이후 문자로부터 소외되었던 조선의 평민들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식과 문화가 상류층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는 혁신적인 사고였습니다. 한글은 그렇게 조선 백성을 위한 혁신적 도구로 탄생한 것입니다. 저의 눈빛은 열정으로 빛났고 청중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는 40년간 한글을 연구해 오면서 한글이 얼마나 과학적이고도 인간 친화적인 문자 체계인지 계속해서 확인해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위대함을 함께 논하고자 합니다. 발표를 마치자 따뜻한 박수가 터졌고 저는 자리로 돌아가며 연단 쪽으로 걸어 나오는 마오린 교수를 지나쳤어요.
우리의 눈이 잠시 마주쳤고 그의 표정에는 존중의 기색이 스치는 듯 했어요. 진행자가 연단에 다시 올라 말했어요. 훌륭한 발표에 감사드립니다. 켈러 교수님. 진행자는 잠시 청중을 향해 미소 지은 뒤 다음 발표자를 소개했어요. 다음은 다른 관점에서 한글의 기원에 대해 말씀해 주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북경대학교의 역사언어학 교수이신 마오린 교수님입니다. 마오린 교수는 단정한 정장을 매만지며 연단에 섰어요. 그는 먼저 사회자와 청중들에게 가볍게 목례한 후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어요. 방금 켈러 교수님께서 한글의 우수성과 독창성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다른 시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의 말의 장내는 이내 조용해졌어요. 마오 교수는 빔 프로젝터 화면에 몇 가지 도표와 이미지를 띄웠어요. 거기에는 몽골의 파스파 문자와 한글 자모의 비교표가 나타나 있었어요. 그는 강하고 명료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한글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문자가 아닙니다. 마오린 교수가 힘주어 말했어요. 조선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영향권 아래에 있던 나라, 즉 중국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러한 배경에서 탄생한 문자인 한글은 중국과 몽골을 비롯한 주변 문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선 세종 시기의 국제 정세와 문화적 교류에 대해 언급하며 슬라이드에 당대의 동아시아 지도를 비추었어요. 세종대왕이 문자를 만들 당시 이미 원나라 시기에 만들어진 파스파 문자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파스파 문자는 티베트 문자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몽골이 문자 체계로 원나라 쿠빌라이 칸에 의해 제정되었죠. 청중들 일부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마오 교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했어요. 조선은 원과 명의 조공을 바치던 나라였습니다. 세종대왕이 새로운 문자를 만들었다면 인근 강대국들의 문자 체계를 참고하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특히 몽골의 파스파 문자는 한글과 여러모로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는 파스파 문자의 자모와 한글의 자모를 나란히 비교해 가리켰어요. 보십시오. 파스파 문자의 이 모양과 한글 기억의 형태, 그리고 모음 기호와 한글 모음의 배열 방식, 매우 흡사하지 않습니까? 마오 교수는 확신에 찬 어투로 지적했어요. 한글은 몽골 파스파 문자를 기반으로 창제되었으며 또한 중국의 한자 문화와 언어 체계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문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한글이 독창적이라고 하지만 저는 한글이 기존의 동아시아 문자 전통을 조선식으로 변형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순간 장내에 정적이 흘렀어요. 마오 교수의 주장에 몇몇 중국 측 참석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다수 다른 나라 학자들과 한국 학자들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앞줄에 앉아있던 한국인 역사학자는 미간을 찌푸리며 메모지에 무언가를 급히 적고 있었어요. 마오린 교수는 발표를 이어가며 중국과 조선의 관계를 재차 강조했어요. 조선은 오랫동안 중국을 상국으로 섬겨왔습니다. 문화와 제도 전반을 중국에서 받아들였어요. 세종대왕 역시 유교 문화와 한자에 능통한 군주였습니다. 그런 세종이 문자를 만든다면 당연히 중국의 문명적 토대 위에서 했을 것입니다. 그는 점점 목소리를 높이며 주장했어요. 한글의 기본 구성 원리인 자음과 모음 결합 방식도 사실 중국 한자의 음절 구조를 모방한 것입니다. 한자가 성모와 운모의 결합으로 한 음절을 이루는 것처럼 한글도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한 글자를 만들지요. 이것은 중국 언어 체계의 영향을 받은 증거입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다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지금까지 조용히 듣고 있던 서구권의 언어학자들도 이 대목에서 서로 귓속말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한국 측 참석자들의 얼굴에도 불편한 기색이 완연해졌어요. 마오 교수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며 마무리했어요. 요컨대 한글은 중국과 몽골의 기존 문자 체계를 참고하여 만들어진 문자입니다. 조선이 속국으로 있던 상황을 고려할 때 이를 독자적인 창제로 미화하는 것은 역사적 맥락을 무시하는 것이지요. 마오린 교수의 발표가 끝나자 장내는 무거운 침묵에 잠겼어요. 진행자가 감사 인사를 건네며 그를 자리로 안내했고 마오 교수는 천천히 단상에서 내려왔어요. 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저는 손을 들고 다시 연단에 섰어요. 진행자는 제가 손들기만을 기다렸다는 듯 저에게 바로 마이크를 건네주었어요. 마오 교수님의 견해에 감사드립니다. 저 역시 그 문제에 대해 오래 연구해 온 사람으로서 몇 가지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마오 교수를 향해 정중히 고개를 끄덕인 뒤 청중들을 둘러보며 말을 이어갔어요. 첫째로 방금 지적하신 몽골의 파스파 문자와 한글의 관계에 관해서입니다. 분명 파스파 문자와 한글 자모 사이에는 일부 유사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를 비롯한 몇몇 학자들도 과거에 파스파 문자가 한글 창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검토한 바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준비해왔던 자료들을 슬라이드에 띄웠어요.
거기에는 훈민정음 헤레본의 한 구절과 파스파 문자 도판이 함께 있었어요. 하지만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신 원리는 헤레본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음은 사람의 발음기관 형태를 본떴고 모음은 천지인 사상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하지요. 이는 파스파 문자의 제자 원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청중석 앞줄에 앉아있던 몇몇 한국 학자들이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파스파 문자는 티베트 계통의 문자를 변형한 것으로 글자 모양 일부가 겹칠 수는 있어도 한글처럼 의문론적인 철학과 체계를 갖추지는 못했습니다. 세종대왕은 주변 문물을 숙지한 훌륭한 군주였지만 그렇다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지 못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기존 문자들을 참고하면서도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독창적인 체계를 고안해낸 것입니다. 마오린 교수가 미간을 찌푸리며 슬라이드 화면을 응시했어요. 저는 그를 한번 바라본 뒤 두 번째 반론을 이어나갔어요. 둘째로, 조선이 중국의 속국이었기에 한글 역시 중국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졌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둘러봤고 다시 강하게 말했어요. 물론 조선은 명나라에 사대하여 여러 제도와 문화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문자를 새로 만든다는 것은 단순한 문화 수용과는 차원이 다른 일입니다. 만약 한글이 중국의 기존 문자 체계에 크게 의존한 것이었다면 왜 명나라나 중국의 학자들이 비슷한 문자를 먼저 만들어내지 못했을까요? 실제로 세종대왕이 한글을 반포했을 당시 몇몇의 명나라 학자들은 그 소식을 접하고 한글의 창의성에 찬탄을 보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한글 창제는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나갔어요. 훈민정음 서문에도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들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세종대왕께서는 한자를 그대로 따르는 대신 우리말에 맞는 새로운 글자를 새로 만들었다고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저의 설명에 한국인 청중들과 몇몇의 서구권 학자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지막으로 한글의 음절 구성 방식이 중국 한자의 성모음모 결합과 유사하다는 주장에 관해서입니다. 저는 마치 하버드에서 강의했던 것처럼 또박또박 설명을 이어나갔어요. 겉보기에는 한글이 자음과 모음을 결합해 한 글자를 만드는 것이 한자의 구조와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다릅니다. 한자는 글자 하나가 하나의 음절을 나타내지만 그 내부에 자음이나 모음을 나타내는 체계적인 부호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자 동자를 쓸 때 그 안에 디귿이나 오, 이응 같은 음소 표시가 있지는 않지요. 반면 한글은 독립적인 자모를 만들어 이를 조합함으로써 음절을 표기합니다. 저는 한글 한자를 예시로 들어 화면에 띄웠어요. 한이라는 글자는 히읗, 아, 니은 세 글자가 모여 하나의 음절을 이룹니다. 이처럼 음소 문자를 음절 단위로 묶어 표기하는 방법은 당시 동아시아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혁신이었습니다. 장내는 조용했지만 모두가 숨죽인 채 경청하고 있었어요. 저는 드디어 결론을 내릴 수 있었어요. 결국 한글은 여러 주변 문화의 요소를 참고했을지언정 그것들을 뛰어넘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문자를 창조해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은 전통과 혁신을 조화시켜 인류 역사에 위대한 유산을 남긴 것입니다. 마오 교수에 대한 저의 반론이 끝나자 회의장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이내 군데군데서 박수가 터져 나오더니 곧 장내 전체를 뒤흔드는 우렁찬 박수 소리로 번졌어요. 진행자는 두 발제자의 발표와 반론이 끝나자 토론을 위해 좌장을 맡은 서울대학교 국어학과 김진수 교수를 무대로 모셨어요. 김진수 교수는 환한 얼굴로 연단에 올라 두 발표자를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열띤 발표와 토론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플로어를 개방하여 다른 참석자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곧바로 청중석으로 시선을 돌리며 질의응답을 진행했어요. 여러 나라에서 온 학자들의 손이 일제히 올라갔어요. 먼저 영국에서 온 한 언어학자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두 분 교수님의 흥미로운 발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영국에서 언어학을 연구하면서 여러 문자들의 기원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켈러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한글의 창제 과정에 담긴 깊은 철학과 과학적 원리에 크게 감명받았습니다. 한글이야말로 인류 문자 역사에 특기할 만한 혁신임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의 솔직한 발언에 여기저기서 박수가 나왔어요. 다음으로 일본인 역사학자가 말을 이어나갔어요. 한글 창제에 중국의 영향이 있었다는 마오 교수님의 말씀도 흥미로웠었지만 저는 오늘 토론을 들으면서 오히려 조선 왕실과 학자들의 창의성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한글이 탄생한 과정을 보면 단순히 주변 문명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더 뛰어난 것을 만들어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한글의 체계를 높이 평가하지만 오늘 논의를 통해 그 이유를 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일본 학자의 말에 청중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오린 교수는 여전히 굳은 표정으로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독일에서 온 언어철학자는 문자의 역사에서 한글처럼 창제자가 명확하고 강한 목적의식이 담긴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라며 한글의 특별함을 강조했고, 인도의 문자학자는 데바나 가리 같은 인도 문자를 비롯해 여러 문자들을 보더라도 한글의 체계적 아름다움은 대단합니다. 라고 찬사를 보냈어요. 한참의 질의응답과 토론이 진행된 끝에 진행자가 마무리를 선언했어요. 발표자들과 토론자들은 서로에게 박수와 미소로 감사를 표하며 자리에 앉았어요. 좌장을 맡은 김진수 교수가 다시 단상 앞으로 나섰어요.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청중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어요. 오늘 논쟁을 통해 얻은 성과와 의미를 간략히 정리하며 회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장내가 숙연해지자 김 교수는 또렷한 목소리로 결론을 발표했어요. 우선 이번 논쟁은 한글의 기원과 창제 과정을 통해 동아시아의 역사적 사실과 문화 정체성을 재조명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는 한글이 탄생한 배경을 깊이 탐구하면서 그동안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동아시아 각 국가 간의 문화적 상호작용과 영향관계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이어 힘있게 계속해 나갔어요. 또한 학계 전반에 걸쳐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적 설계 원리가 재평가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토론을 계기로 여러 학자들이 한글에 담긴 원리에 대해 다시 연구하고 되새겨보는 기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제 얼굴에는 흐뭇한 미소가 지어졌어요. 김진수 좌장은 마지막으로 강조했어요. 결과적으로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닌 조선 백성을 위한 혁신적 도구이자 한국 문화의 자존심을 상징하는 위대한 유산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논쟁을 지켜본 세계 각국의 언어학자와 역사학자들이 한글의 위대함에 더욱 매료되었고, 이를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폭도 한층 넓어졌습니다. 그는 말의 끝을 힘주어 맺었어요. 이 논쟁은 앞으로 한국 역사와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좌장의 결론이 끝나자 발표장에는 다시 한번 박수갈채가 쏟아졌어요. 여기저기서 브라보! 라는 탄성도 터져나왔어요. 회의가 끝난 후에도 많은 외국 학자들은 자리를 떠나지 않고 삼삼오오 모여 서서 토론의 여운을 이어갔어요. 몇몇의 서양 학자들은 한국 측 참석자들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하며 감동을 전하고 있었어요. 정말 훌륭한 토론이었습니다. 한글의 이야기는 들을 때마다 놀랍군요. 한국 문화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 프랑스인 언어학자는 이렇게 말하며 미소 지었어요. 한편 마오린 교수는 회의장 한켠에서 조용히 준비해 온 자료를 가방에 넣고 있었어요. 그의 곁으로 다가간 중국의 젊은 연구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교수님, 그래도 한글의 가치에 대해서 저희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오 교수는 잠시 멈칫하더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복잡한 표정으로 회의장을 천천히 빠져나갔어요. 그날 서울에서 열린 국제학술회의는 한글을 통해 동아시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이끌어냈어요. 서로 다른 관점이 부딪힌 치열한 토론은 학자들에게 새로운 통찰을 안겨주었어요.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적 원리는 세계적인 무대에서 다시 한번 인정받았고, 참석자들은 모두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인류의 소중한 문화유산임을 확인했어요. 한글 창제의 의미를 재발견한 이날의 논쟁은 한국 역사와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평가하는 여정에 있어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어요. 보스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학술회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보았어요. 한국 신문들은 제 발표를 한글 수호라고 불렀고, 중국 언론은 마오린의 역사적 주장에 초점을 맞추었어요. 학술 저널들은 좀 더 균형 잡힌 기사를 썼는데, 우리의 논쟁이 문자 체계의 발전 방식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고 언급했어요. 제니퍼가 제 옆자리에서 잠들어 있는 동안 저는 새로운 논문에 대한 연구 주제들을 타이핑하고 있었어요. 이번 학술회는 놀랍게도 저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었어요. 저는 한글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문자 체계가 어떻게 발전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질문들을 탐구하고 싶다는 영감을 받았어요. 하버드로 돌아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저와 마오린의 논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동료들은 복도에서 저를 멈추어 세워 축하하거나 질문했어요. 제가 강의하는 아시아 문자 체계 수업에는 갑자기 참여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의 대기자 명단이 생기기도 했어요. 당신과 마오의 대결이 언어학계에서 화제가 되었어요. 라고 학과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대학 출판부에서는 당신이 새로운 책을 출판할 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어 하더군요. 저의 머릿속에는 새로운 연구 주제들이 샘솟았어요. 단순히 기존 연구를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무언가,
즉 한글을 주요 사례로 하여 여러 문화권에 걸친 문자 체계 혁신에 대한 완전한 연구를 하는 것이었어요. 귀국 후 3주가 지났을 때 저는 북경 대학에서 놀라운 이메일을 받았어요. 마오린 교수가 동아시아 문자 체계의 문화적 교류를 조사하는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있었어요. 그는 중국, 한국, 서양 국가의 학자들이 동등하게 함께 일하기를 원했어요. 가장 놀라운 것은 그가 저에게 자신과 함께 공동의장이 되어달라고 요청한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그의 이런 행보를 믿지 못했어요. 이것이 저의 연구를 가로채거나 제 결론을 흐리게 하려는 속임수는 아닐까 하고요. 저는 클라라와 영상통화로 이것에 대해 논의했어요. 진심일 수도 있어요. 클라라가 말했어요. 당신들의 논쟁이 그에게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아마도 그가 그의 경직된 역사관을 제고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아니면 중국에서 좀 더 외교적인 접근을 하라고 그에게 지시했을 수도 있죠라고 제가 대답했어요. 어느 쪽이든 싸우는 것보다 함께 일하는 게 낫지 않나요? 클라라가 말했어요. 당신이 프로젝트를 이끌며 한국의 관점이 존중받도록 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여전히 고민하고 있을 때 서울에서 소포가 도착했어요. 원본 훈민정음의 간행물인 훈민정음 복간이 담긴 아름다운 나무 상자였어요. 김 교수의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우리의 문화유산을 수호해 주신 덕분에 한국에서 교수님께 깊이 감사하고 있어요. 마오 교수의 제안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저희는 당신의 판단을 신뢰합니다. 훈민정음 복간을 손에 들고 있으니 제 생각이 명확해졌어요. 저는 마오 교수에게 답장을 보내 연구 방법과 한국 학문의 동등한 대표성에 대한 특정 조건을 달아 공동의장직을 수락했어요. 그의 신속한 동의는 그가 진정으로 더 균형 잡힌 접근법에 관심이 있음을 시사했어요. 6개월 후 저는 홍콩의 회의실에 있었어요. 우리의 중립적인 만남을 위한 장소였어요. 마오린 교수는 저를 따뜻하게 맞이했어요. 한국, 중국, 일본, 서양의 학자들이 큰 테이블에 모여 함께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는 긴 여정을 시작합니다. 저는 연구자들에게 말했어요. 누가 옳은지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문화적 교류 안에서 인간의 혁신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요. 문자 체계는 종이 위의 표시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들은 사회가 어떻게 생각하고 소통하는지를 보여주는 창입니다. 마오 교수는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로 다른 관점이 우리의 이해를 강화합니다. 라고 그가 말했어요. 제가 한때 그에게 했던 말을 되풀이하면서요. 우리가 연구 계획을 설명하는 동안 저는 이것이 저의 진정한 승리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단지 저의 연구 경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혁신과 영향, 독립성과 연결성을 모두 인정하는 문화 역사에 대한 더 미묘한 접근법을 위한 것이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와 대립했던 젊은 중국인 연구자가 같은 테이블 안에서 제 눈을 마주치며 미소 짓고 있었어요. 우리가 함께 구축하고 있는 것은 제가 떠난 후에도 오래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 분명했어요. 이것은 세종대왕의 개인적 천재성과 공유된 유산인 한글을 모두 존중하는 인간 창의성을 이해하는 방식이었어요. 경력의 끝을 향해 가는 70살의 교수에게 이보다 더 큰 성취는 없을 것이에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